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형벌부터 진행합시다. 형벌. 형벌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아까 했던 건 형법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형벌이에요.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 형벌. 형벌이란 형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제재를 형벌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형벌 정의가 되게 의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제재를 뭐라고 한다? 형벌이라고 부른대요. 그 형법 41조를 뭐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형법인데 41조 형의 종류라고 해서 이렇게 9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호 보면 사형, 2호 징역, 3호 금고, 4호 자격상실, 5호 자격정지, 6호 벌금, 7호 구류, 8호 과료, 9호 몰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과대학에서는 꼬꼬마 때 사진금자자 벌구과몰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형법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만 아시면 되냐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벌금, 그리고 징역.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에 무슨 갑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을 부과받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형벌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에 대해 물어보겠다? 형벌에 대해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형법 41조에서 이렇게 9가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제가 색깔은 금고랑 과료에도 쳤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징역하고 뭐 정도? 벌금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역하고 벌금이 뭐의 일종이다? 형벌의 일종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받으면 전과자가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자. 그리고 이걸 받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공무원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런 점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 이거 하나 더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9가지에 뭐는 빠진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과징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과징금?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징금은 형벌의 일종이 아닙니다. 과태료도 형벌의 일종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뭐도 아니고 과징금도 형벌의 일종이 아니고 과태료도 형벌의 일종이 아닌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태료를 받았다. 너 전과자?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시, 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는데 뭐 과태료 10만 원 받았다. 그럼 제가 전과자인가요? 공무원 시험 못 보게 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자, 9가지 형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제재를 형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징역과 벌금은 들어가지만 뭐는 빠진다? 과징금이랑 과태료는 빠진다. 이걸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가벌성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벌성이란 이게 가능하다 할 때 가고, 벌은 뭐냐면 형벌할 때 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지? 가벌성이란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가벌성이라고 부른대요. 그 조건 혹은 성질. 그래서 예를 들어 가벌성이 있다, 가벌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가벌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야, 요 경우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가벌성이 없다는 건 요 경우엔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 만 10세 소년, 그러니까 현행법상 아무리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촉법 소년의 뭐 연령을 낮추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아직까지는 만 10세가 사람을 죽이면 형벌을 부과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부과 못 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그래서 아무튼 만 10세의 소년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가벌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가벌성이라는 단어가. 따라오시겠어요? 가벌성이 뭐라고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조건. 그러면 만 10세 소년은 형벌을 부과받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걸 갖다가 만 10세 소년에게는 가벌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반대 해석 들어가 볼게요. 반대 해석. 자, 반대 해석이란 해석을 반대로 하는 걸 반대 해석이라고 부른대요. 뭐야? 자, 봅시다. 반대 해석은 이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자, 법조문의 의미의 반대면을 생각해서 그 법조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걸 반대 해석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리 앞에 1톤 이상의 트럭은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써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무슨 뜻이죠? 반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는 1톤 미만의 트럭은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조문은 딱 요렇게만 표현되는데 그거의 의미를 반대로 해서 그러면 이건 또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내는 걸 뭐라고 한다? 반대 해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 사실관계라는 말이랑 법률관계라는 말 표현 이 자주 쓰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사실관계부터 법적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관계라고 한대요. 다시,
법적인 사건이랑 관련해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관계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기자들이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뭐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법적인 사건이랑 관련해서 실제로 발생한 일을 사실관계라고 하고, 자, 이게 핵심인데, 이 사실관계라는 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된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이로 인하여 권리와 의무로 맺어지게 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사실관계랑 법률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갑이 을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야 이거 한 달 후에 갚아라 약속하고서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친구랑 나 사이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다시, 자, 내가 친구한테 50만 원 빌려주면서 야 다음 달에 갚아라, 다음 달까지.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친구랑 나 사이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사실관계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 갚기로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갑은 을에 대해 50만 원의 채권을 갖게 되고, 을은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갖게 된대요. 선생님, 채권은 뭐고 채무는 뭔가요? 나중에 배우는데, 채권이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채무란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아무튼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을은 어때요? 5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관계라고 부른대요. 자, 법률관계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권리, 의무가 법률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 그래서 뭔가 권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의무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아, 그럼 이거 법률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관계, 사실관계, 법률관계 보시면은, 자,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법률관계를 대충 말로만 했죠.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 법률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권리와 의무로 맺어진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를 해요. 다시, 법률관계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로 맺어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자, 법률관계라는 말이 딱 시험에 혹은 교과서에 엄청 자주 나오는데,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뭐라고 번역할 줄 아셔야 되냐면, 아, 이거 권리나 의무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번역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법률관계가 떴다? 그럼 머릿속으로 뭐라고 번역하셔야 된다고요? 빠르게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권리, 의무. 다시, 법률관계, 그럼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권리, 의무 번역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자, 참고로 법학에서는 사실이라는 말은 법률 또는 법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데, 이건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뭐 됐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 법적행위라는 표현 들어가 볼게요. 이거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 사실행위든 법적행위든 뭔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한 행동. 다시, 사실행위가 뭔지 법적행위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든 아무튼 사람이 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 먼저 사실행위는 뭐냐면 이걸 가리켜요.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행위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강의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가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의무가 생기지 않았죠. 또 제가 그냥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보도블록을 하나 빼가지고 교체했대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가 생기거나 의무가 생기지 않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면 행동이긴 행동인데 누군가의 권리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의무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혹은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서서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것도 누군가의 행동이긴 한데 누군가의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어디에 속하냐면 실제로 사실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럼 자, 법적 행위가 뭔가 봅시다. 법적 행위는 뭘 말하냐면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행위를 법적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하는 온갖 종류의 행위가 이렇게 존재할 때 거의 대부분은 사실행위고 그 중에 일부가 법적 행위인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적 행위 예시로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을 했대요. 그러면 너랑 나 사이에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죠. 어떤 권리랑 의무가 생기나요? 나는 너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 너는 나에게 차를 줘야 될 의무. 나는 너에게 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너는 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기죠. 그다음 영업정지 처분.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다고 하면서 분식점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갔다. 그러면 그 분식점은요,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법적 행위라고 부른다. 따라오시겠죠? 쉬워요. 사실행위의 반대말이 법적 행위다. 대비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법적 행위란 권리랑 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사실 행위는 뭐냐면 권리랑 의무를 변동시키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뭐냐면 사실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권원 봅시다. 권원. 이게 권리의 원천이다라는 뜻인데, 자, 권원. 어떠한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원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권원. 이게 권리의 원천이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데, 뭔 소리야? 자,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얘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걸 을에게 팔았다고 해볼게요. 부동산 말고 뭐라고 해볼까? 뭐 아이폰이 있다고 해볼게요. 갑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을에게 팔았어요. 다시. 갑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그때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에서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이렇게 사고 파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고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오시겠죠? 쉬운 얘기들이에요. 자, 매매 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데, 무슨 말이야? 갑이 을에게 아이폰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아이폰을 100만 원에 팔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갑이 받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지나가다가 갑, 너 이 100만 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갑은 뭐라고 답하냐면 이거 을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을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 매매 계약을 통해 이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고, 자, 더 어려운 얘기 들어가 볼게요. 이때 자, 이거 지울게요. 이때 매매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도인의 매매대금 보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권원이 뭐라고요?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권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도인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너 이거 뭐냐? 이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매매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권원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더 표현하면, 나는 매매 계약을 권원으로 해서 이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권원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 따라오시겠죠? 권원, 어떠한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권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걸 진짜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권원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됐고, 자, 그다음 남용 들어가 볼게요. 남용. 자, 이게 일상어법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남용.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뭐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실질과 형식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의 행동이지만 그 동기가 권한 부여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특별히 남용이라고 부르는데, 예시를 써놨죠? 예를 들어 친권 남용.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친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구할 수 있는데 들어가 있어 1500년 동안 이런 건 안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너 제가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손님이 왔는데 진짜 막 완전 깽판을 쳤다. 손님이 왔는데 깽판을 쳤다. 하여튼 얘가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막 얘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너 방에 들어가 있어 했는데 얘한테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1500년 동안 들어가 있어라,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부모는 분명히 적법하게 애에게 방에 들어가 있을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친권에 근거한 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의도가 예를 들어 그냥 애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친권을 남용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용,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친권 남용을 강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민법의 영역이에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남용이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 행동이지만 그 동기가 권한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 남용이라고 부른다, 법학에서. 그 다음 추인 들어가 볼게요. 추인이란 추후 승인의 줄임말이래요. 다시, 추인도 당연히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추인은 뭐의 줄임말이래요? 추후 승인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사후 동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사후 동의라고도 표현한대요.
예를 들어 친구 초콜릿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수업을 듣는데 친구가 초콜릿 하나 놓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맛있어 보인다 하고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친구가 왔는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거 월권이죠. 근데 어쨌든 자 친구 초콜릿을 먹고 나서 일단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 놓고 친구가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안 된다고 하면 싸움이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허락받는 걸 뭐라고 부른대요? 법학에서 추인이라고 표현한다. 이해되죠? 맞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당연한 건데 승인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나중에 받아야 돼요? 전에 받아야 돼요? 전에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개념은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추인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개념화돼서 동동 떠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된다? 추인? 사후 승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주의. 자 이거 진짜 자주 씁니다. 법학에서 무슨 주의라는 표현인데 자 이게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이럴 때 그 주의가 아니에요. 한자는 똑같은데 자 법학에서 무슨 주의 그러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냐? 이건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렵죠? 법학에서 무슨 주의 그러면 이게 뭔 뜻이라고요?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이라는 뜻이래요. 제도 설정 방식이 뭔가요? 뭐 예를 들어 나라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무슨 주의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원칙이라는 뜻으로도 주의를 쓰기도 한대요. 그리고 제도 설정 방식은 법률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자 어려운데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법정주의와 같은 식으로 법학에서 엄청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지금은 당사주의가 뭔지 직권주의가 뭔지 법정주의가 뭔지 모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주의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데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것도 역시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주의라는 게 사상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을 가리킨다. 뭐 제국주의 할 때 그런 제국 그 주의가 아니에요. 됐고 자 법정 들어가 봅시다. 방금 제가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썼죠. 예시로.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좋다고 했었죠. 네, 법정 들어가 볼게요. 자, 법정. 이 법법의 정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받는 곳을 보통 법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말하는 법정 그 정자가 정언할 때 동산 정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은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법정이 뭐냐? 자, 법으로 정한 이런 뜻입니다. 쉽죠? 다시 야 이건 법정된 거야. 그럼 그게 뭔 뜻이라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나왔던 법정주의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법정주의란 법으로 정한 것만 허용하는 제도 설정 방식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들어가요. 다시 주의가 두 가지 뜻을 갖는데요. 하나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방금 뭘 배웠어요? 법정을 배웠죠. 법정이 뭔 뜻이라고요? 법으로 정한. 그래서 법정하고 주의가 합치면 법정주의가 만들어지는데 법정주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법으로 정한 것만 허용하는 제도 설정 방식을 뭐라고 한다? 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법정주의가 뭔지를 외울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법정이라는 단어랑 어떤 식으로 주의라는 단어가 쓰이는지를 뉘앙스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역시 다 이 정도는 혼자 독해낼 줄 알지? 라는 걸 전제로 그 책이 서술이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수업 시간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업 시간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 버벌못 영상 이거 유튜브에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면 돌리셔서 제가 볼 때 이거 최소 5번은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하게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수업 시간에 다 해주면 되잖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하면 좋은데 그러면 반드시 강의평이 어떻게 달리냐면 수업이 너무 늘어지고 시간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모두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찍어놓고 돌리세요. 이 정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가서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거 다 배웠잖아. 막 이렇게 하려고 제가 찍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의원 뭐게요? 의원은 뭐 허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뭐냐면 자 이게 원할 원 뜻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게 뜻의가 아니라 의할 그러니까 바이 영어가 이렇게 안 써지냐 바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원이란 원하는 바에 의거하여 혹은 원하는 바에 따른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 시험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의원 면직했어 이렇게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뭔 뜻일까요? 사표 쓰고 그만뒀다는 걸 갖다 의원 면직이라고 불러요. 왜?
네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너를 잘라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원 면직. 그래서 의원 면직할 때 이 의원이 원하는 바에 의거해 혹은 원하는 바에 따른 이런 뜻이래요. 의원 면직이 뭔 뜻이라고요? 사표 쓰고 나온 걸 갖다 의원 면직이라고 한다. 됐고, 자, 실질적과 형식적 봅시다. 자, 이것은 역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 이런 맥락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 실질적 혹은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진짜 자주 쓰이거든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야.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면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야 이건 실질적인 문제야. 그럼 그게 뭔 뜻이라고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래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영업정지 처분서가 날라온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온 거예요. 영업정지 6개월. 그런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날라왔는데 왜 영업정지를 한다라고 돼 있었냐면 너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판매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왔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갑이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법원에 소송을 들어가잖아요. 다시 갑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팔아가지고 음식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니까 갑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걸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들어갈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질적 이유로 소송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뭔 뜻이냐면 내용이랑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소송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실질적 이유로 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반대로 자,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왔는데 자, 그냥 이건 들어만 두세요.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처분을 할 때는 그거를 꼭 종이에다가 써서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써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한다는 걸 공무원이 와서 그냥 말로 했다고 쳐볼게요. 다시 공무원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말로. 그러면 자, 갑이 나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실제로 썼는데 이 공무원이 무식한 공무원이 행정법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종이로 안 하고 말로 하네? 그러면 자, 종이로 안 하고 말로 한 것도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거죠. 그걸 이유로 해서도 나는 클레임을 걸어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형식적 이유로 소송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걸 실질적, 그거의 반대말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뭘 이유로 클레임 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문서로 하지 않고 말로 하네? 이건 형식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형식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 맥락 2, 두 번째 맥락으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는데요. 두 번째 맥락, 판단을 하는데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실질적, 가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이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음란 도서, 그러면 뭔가가 음란한가 아닌가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맞죠? 그런 걸 실질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가치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요 의미보다는 행정법에서는 요 의미로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담아 넣으셔야 할 게 있다면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 떴다 그럼 빠르게 내용이랑 관련된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다시 실질적 떴다 그럼 빠르게 내용과 관련된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고, 그리고 형식적 떴다 그러면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실질적이랑 동의어로 실체적이라는 표현 쓸 때가 있어요. 요것도 기억합시다. 실체적 당황하지 말고 이거 실질적과 동의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실체적 떴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실질적과 동의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들어가 볼게요. 채권자, 채무자 이미 대충 설명을 했었죠. 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이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채권이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걸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보통 채권이 보통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막
채권자들이 쫓아왔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보통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냐면 돈 내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쓰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일상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처럼 쓰인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당연한 것인데 자, 채권을 들고 있는 놈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보유하고 있는 자를 채권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자, 대비되는 표현으로 채무자가 뜨는데 자, 채무자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채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채무란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쉽죠? 그리고 보통 이 채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를 말하겠어요? 돈을 줘야 될 의무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쉽죠? 그 다음 실체법, 절차법 들어가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실질적과 동의어가 뭐라고 했었죠? 실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실체법을 이해하는데 요걸 같이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자,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체법이라는 표현이 있고 절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맥락, 재판에서 판단의 객체와 관련된 법을 실체법. 와, 진짜 어렵다, 그죠? 판단의 객체가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한대요. 어렵죠? 근데 이것도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재판으로 처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이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제가 판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걸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사람을 죽인 건 알겠는데 그럼 너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지? 이거랑 관련해서 자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댔죠 아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댔죠. 형법에서. 그 형법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형법에서 사형에 처하거나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써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이라고 부른대요. 실체법이 뭔데? 재판에서 판단의 객체. 그러니까 판단의 객체? 표현이 쓸데없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바 그거랑 관련된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체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 이제 절차법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형법이 실체법 역할을 하고 됐고 자 그다음 한편 이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갑이 진짜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증거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 뭐래요? 절차법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실까요? 첫 번째 실체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에 대비되는 표현이 뭐다? 절차법이다. 그래서 절차법의 반대말은 실체법, 실체법의 반대말은 절차법. 그러면 실체법은 뭐고 절차법은 뭔데? 실체법은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원래 절차법이 먼저예요. 다시 시간 순서상으로는 원래 뭐가 먼저라고요? 절차법이 먼저인데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판사인데 갑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얘가 진짜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에 대한 증거부터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증거가 다 충분히 쌓여가지고 응 너는 사람을 죽였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자 너는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사형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시간 순서상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부터 모아야 되죠. 그런데 그 증거를 어떤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랑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랑 관련된 법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절차법을 통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딱 확정 짓게 하는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절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절차법을 통해 확정되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되는가 그거랑 관련된 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실체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범죄랑 관련해 가지고는 형법이 실체법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범죄랑 관련해 가지고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이 소송, 형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얘가 절차법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복잡한데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체법의 반대말은 절차법이다. 실체법은 재판의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랑 관련된 것이고 절차법이란 재판의 객체를 확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맥락 보시면 어떤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자 방금 전까지 배웠던 맥락 1이랑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대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대비되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분식점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갑이 있는데 분식점 주인이라고 했어요. 분식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영업정지 처분, 분식점 주인을 상대로 국가가 영업정지를 하려면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고 종이로 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죠? 그리고 그걸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었죠. 행정절차법 정확하게는 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거겠어요? 행정이랑 관련된 절차법이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떤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걸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걸 절차법이라고 한댔죠. 예를 들어, 자, 국가가 갑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하면 갑은 뭐를 부담하냐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다시, 국가가 갑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날리면 갑은 뭘 부담한다고요?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의무랑 관련된 얘기죠. 근데 그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행정절차법에서. 어떻게 부과하래요? 종이로 써서 이런 걸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실체법과 절차법을 대비되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요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썼을 때 행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뭐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식품위생법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실체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식품위생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사람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영업을 정지시킬 것인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실체법이라고 부르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 뭐 됐고, 뭐 병역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을 됐고, 넘어갑시다. 자, 사례. 자, 실체법과 절차법 괴리의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이거는 시험에서 정면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해요. 왜냐면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봅시다. 성과급 1,000만 원을 받게 된 갑이 남편 몰래 그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여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야, 요새 금값 오른대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절친 을을 만났는데, 을이 나 진짜 요새 진짜 어려워, 우리 남편 실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골드바를 주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주면서 야, 1년 후에 1,000만 원을 갚아, 이젠 안 받는다, 우리 친구잖아 해서 갚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친구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증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황 따라오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실체법과 절차법이 어떻게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을에게 1,0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 을은 내가 언제 그런 걸 받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사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갑은 좋은 마음으로 그냥 꽁돈 1,000만 원을 얘기해 줬는데 을은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을은 자기는 골드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요때 자, 갑은 변호사 병을 찾아가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라고 답변을 하겠나? 자, 퀴즈. 여러분이 변호사 병이란 뭐라고 답하겠는가? 이렇게 답하겠죠. 뭐라고 답하냐면, 자, 골드바를 준 게 진실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갑 아줌마 너에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일단 뭐는 확실해요. 갑에게 권리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계약서 안 썼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걸 실체법의 문제라고 부르고 이걸 절차법의 문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는 권리가 있는 게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절차법이 중요하죠. 절차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괴리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리 권리가 있으면 뭐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걸. 이건 그냥 하나님만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건, 그리고 을이랑.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효제도 들어가 볼게요. 시효제도. 자, 시효제도. 일정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시효제도라고 부른다.
다시 쉽죠?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생기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자, 처음 듣는 표현이 나올 건데 권리가 생기게 하는 걸 취득시효라고 부르고요.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잘 알죠?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새로 생겨나게 하는 걸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라고 해서 취득시효라고 부르고요.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고 한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다음 기속 봅시다. 기속. 이 기속 한자가 어려운데 이 기가 여기 보면 말마 보여요? 말마? 보여요? 기에? 아이, 말마가 뭔지 모르죠, 문제는. 자, 요거 여기 요거 말 마자가 들어가 있죠. 이 기자가 재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갈 곱비. 재갈은 또 뭐야? 우린 사실 말을 본 적이 없죠, 잘. 그 재갈 말 입에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재갈 곱비. 속은요, 이게 구속할 때 얽어맨다. 딱 봐도 이게 상형 문자여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딱 묶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속자가. 그래서 아무튼 묶다, 결박하다, 동요매다. 그러니까 기속은 뭘까요? 이게 일본식 한자어인데 구속하다, 속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속하다 이런 표현 쓰면 되잖아.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법학에서는 구속한다라는 표현보다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기속한다. 그래서 기속 엄청 자주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구속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얽어맨다. 됐고, 작위, 부작위 봅시다. 작위. 뭔가를 하는 걸 작위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부작이라고 한다. 쉽죠? 그런데 자, 다만 법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만을 부작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갑자기 수업을 진행하다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 어법에 따르면 그걸 부작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자, 법적으로 부작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논리적 전제로? 먼저 그걸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경우만을 부작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부작위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걸 부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 경우만을 뭐라고 한다? 부작이라고 한다.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명시적, 묵시적 볼게요. 명시적이라는 표현, 묵시적이라는 표현, 이거는 그냥 국어의 문제예요. 보시면, 자, 명시적, 언어로 표현된 이라는 뜻이래요. 다시 뭐라고요? 언어로 표현된.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된 이걸 뭐라고 한다? 명시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즉 말이나 글로 표현된. 묵시적, 그럼 뭐겠어요? 말이나 글이 아니라 동작이나 행동으로 표현된 이라는 뜻이죠.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야, 오늘 저녁 먹으러 갈래? 뭐라는 거야? 안 먹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한 적 없죠.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그럼 뭐야? 그게 안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묵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금 일상적 국어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묵시적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은근히 표현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법학에서 이제 동작이나 행동으로 표현된 이런 뜻으로 그 묵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자, 소급표 장래요 봅시다. 이건 라틴어인데 엑스 퉁크, 엑스 눅크 이렇게 부르는데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은 소급표랑 장래요만 아시면 돼요. 자, 소급표, 장래요. 자, 소급표. 어떤 시점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에까지 미치게 하는 법적 효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급표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제가 갑이랑 을이 제가 을이랑 갑이랑 계약 제가 갑이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취소한다. 자, 시간 순서가 필요하구나. 제가 갑이랑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뭔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계약을 취소했어요. 언제? 4월 1일에 취소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계약을 소급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취소가 무효화시키는 걸 말한다고 했었죠. 그럼 소급적으로 취소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했던 거잖아요. 맞죠? 계약 취소를 소급적으로 한다. 뭔 뜻이냐면 1월 1일부터 계약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걸 소급적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장래요는 뭐겠어요? 어떤 시점부터 미래를 향해서만 미치는 법적 효력.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계약을 장래효로 취소한다. 그럼 뭔 뜻이겠어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했던 것으로 놔두고 이제 4월 1일부터 효력이 없는 걸 취급하는 걸 갖다가 장래효로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의제 추정 들어갑시다. 자, 의제 추정. 자, 의제란 이거 엄청 자주 써요. 법학에서. 의제란 간주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럼 간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주라고 하면 되는데 법학자들이 그 꼬박꼬박 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제? 뭐야? 막
뭐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간주와 동의어입니다. 간주. 너 나쁜 놈으로 간주할 거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맞죠? 간주. 자, 근데 간주, 그럼 간주는 뭐냐? 사실이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그렇게 취급하기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주라고 부른대요. 정의를 보니까 더 어렵네. 예를 들어 민법에 따르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취급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년의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7살짜리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얘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성년으로 취급해요. 얘를. 민법에 따르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성년의제라고 부른대요. 그냥 성년 간주라고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년 간주라고 안 하고 성년의제라는 표현을 써요. 법학에선 간주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오히려 의제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 있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법학에서 본다. 그럼 이게 뭐냐면 IC 이런 뜻이 아니라 본다가 뭔 뜻이냐면 간주한다는 뜻이래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래서 본다, 의제, 간주 다 동의어예요. 본다, 의제, 간주 다 동의어. 됐고, 자 속도를 조금 더 내야겠다. 자 속도를 좀 더 내볼게요. 자 그다음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의제와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추정이란 그것과 다른 사실이 벌어졌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추정이라고 부른대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간주는 진실이 뭔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추정은요, 진실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취급하자. 이걸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차이가 있죠. 이거랑 이걸 엄밀하게 대비시켜서 사용합니다. 법학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추정이죠.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입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거를 들어보셨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할 때 그 추정이 뭐냐면 얘가 지금 사람을 딱 봐도 죽인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증거가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맞죠? 그러면 얘를 살인자로 취급해야 되나 살인을 하지 않은 걸 취급해야 되나 이쪽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데 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일단 사람을 안 죽인 걸로 취급한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추정, 간주와 다른 개념입니다. 추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증이 허용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얘가 지금 무죄로 추정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증거를 잘 모으면 뭐가 돼요?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게 되죠. 그걸 갖다가 반증이 허용된다고 표현하고 그 점에서 의제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시겠죠? 빡세죠?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을 전제로요. 진짜 행정법 교과서와 그리고 이 정도는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거보다 어려운 개념들을 응용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거 돌리세요. 합격하신 분들 다 이거 한 5번, 7번씩은 돌리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입법과 입법자. 뭐 쉬운 건데 입법이란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세운다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근데 어쨌든 법을 만든다. 입법자는 뭐겠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을 뜻한다. 끝. 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이 식이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가 있고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동이 있는데 자, 요식행위란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면 요식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행위를 할 때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뭐로 해야 된댔죠? 종이로 해야 된댔죠. 종이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요식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다른 예시인데 자필로 유언을 하는 경우 원이 아닌데 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 제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그걸 자필로 남긴다? 그러면 거기에 뭐를 꼭 써야 되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리고 주소, 유대용 쓰고 그리고 그거를 꼭 자필로 써야 돼요. 다. 그 타이핑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도장까지 찍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유언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식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고 이렇게 써있죠. 민법에. 됐고 자, 불요식행위는 뭐냐면 행위 방식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보통 계약이 불요식입니다. 의외죠. 우리는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라는 종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그냥 증명 목적으로만 작성하는 거고 증명 목적으로만 작성하는 거고 계약의 기본값은 뭐냐면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도 법적 효력이 다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방이 돈을 받아놓고 내가 언제 그럼 증명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약은 뭐로 할 수 있다? 계약은 형식이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꼭 종이로 할 필요 없다. 말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 시기와 종기. 자, 시기와 종기. 이 시기는 뭐 시기, 지움, 뭐 시기, 뭐 미움, 뭐 다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스타트 포인트를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시기 보시면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시기라고 부른대요. 종기는요, 기간이 끝나는 거겠죠. 쉽죠?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식당 건물을 20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빌린 경우 이때 1월 1일을 뭐라고 하면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31일 종기라고 부른다. 쉽죠? 그 다음 주체. 주체 들어갑시다. 주체, 북한 주체 사상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권리랑 의무를 독립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를 주체라고 부릅니다. 어렵다. 다시. 권리와 의무를 독립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를 주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권리랑 의무는 누구만 보유할 수 있냐면 사람만 보유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누구만 보유할 수 있다고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만이 법적으로 주체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내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강아지가 부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개가 옆집 사람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이거 병원비 15만 원 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 개한테 받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는요 권리랑 의무를 보유하는 단위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강아지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권리 능력 들어가 볼게요.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는 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라고 부른대요. 어렵다. 다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부른대요. 자, 로마 시대에는 권리 능력을 성인, 남성,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무슨 말이지? 이때에는 권리 능력을 누구에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이 안 되고 여자 안 되고 외국인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원래는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그냥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게 된 개념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법에서는 사람에게만 이 자격을 인정하면서 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자, 어때요? 자, 그러니까 사람 권리 능력 가진 자 동의어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다.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갖는다. 같은 말.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배운 주체라는 말이랑 권리 능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자격이잖아요. 맞죠? 주체는 단위였고 그러니까 사람이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걸 갖다가 주체가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주체, 사람.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단위, 권리 능력, 권리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권리 능력이든 주체든 나오면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권리 의무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되고. 근데 자 봅시다. 어려운 얘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대요. 이 사람이라는 건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대요. 그래서 자연인은 뭐고 법인이 뭐냐? 자, 법인을 다뤄봅시다. 법인이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되는 단위를 법인이라고 불러요. 어렵죠? 다시. 법적으로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대요. 근데 법인이 뭐라고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되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 법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자연인은 뭐겠어요? 원래 사람인 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법인은 뭐냐? 자, 계속 설명해 볼게요. 본래 사람이 아닌 것을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 두고 어려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법인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책상을 사람으로 법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책상에 뭘 부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을 왜 하나요?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법인도 사람으로 취급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본래의 사람을 별도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자연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뭔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 그럼 우리처럼 뼈와 살을 가진 사람만을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원래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표현이 필요했겠죠. 그때 등장한 게 내추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던 거, 그걸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법인은 관념적 존재이므로 실제로 행동을 할 자연인이 필요하게 된다. 자, 일단 이 법인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요?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법인의 예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으로는 뭐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삼성전자를 마치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보면 법인은 관념적 존재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시간 끝났대요. 여기까지 법인까지만 하고 쉴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2대만 가서 때리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할 수가 없죠. 왜? 삼성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념적 존재인 법인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해야 될 뭐가 필요하냐면 자연인이 필요하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관. 그래서 이재용 씨? 하여튼 이재용 아저씨? 하여튼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성전자의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주식회사는 왜 대표이사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는 관념적 존재니까 실제로 행동할 사람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랑 계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 나와! 그럼 삼성전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삼성전자 나와! 그럼 누가 나와요? 보통은 이재용 아저씨가 나오진 않지만 이재용 아저씨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한 걸 갖다가 이재용 아저씨는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효과가 삼성전자에게 미쳐요. 그런 관념이에요. 그리고 방금 나오죠? 방금 했던 거 나오죠? 기관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취급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 이재용 아저씨인데 어떻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재용 아저씨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삼성전자가 계약을 취급한 것처럼 취급되죠. 왜? 이재용 아저씨는 삼성전자라는 법인의 기관이니까. 됐고, 자 이제 사단과 재단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요 지금 56분이니까 역시 5분까지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